퍼시는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소년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큰 언덕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손가락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냥하고 훈련하며 고독한 삶을 즐긴다. 함께 먹고 지내지만 어느 날 갑옷을 입은 기사 한 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탑에 도착해 할아버지를 죽인 후 퍼시를 죽음에 내버려 둡니다. 그와 함께 탑을 떠나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위험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고향의 광활한 벌판을 달리던 퍼시는 거대한 괴물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절벽까지 달려가 할아버지가 농작물을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새를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높이에서 새를 발견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도 놀라지만 곧 갈퀴를 집어들더니 놀라운 속도로 새를 향해 던져 가슴에 꽂아버립니다. 새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퍼시는 갑자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새 위로 뛰어올라 목을 잡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할아버지는 뒤따라 뛰어왔지만 퍼시는 바위에 매달려 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퍼시는 칼을 가져와 새를 썰고 자신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칼로 놀라울 정도로 쉽게 새를 손질한다. 할아버지는 그의 실력을 칭찬하고 둘은 함께 새를 구워 먹기 전에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어리석어 보이는 닭고기를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둘 다 옷통을 벗고 훈련 준비를 마친 퍼시는 할아버지에게 돌진한다. 할아버지는 여러 번 트램볼론을 복용해서 근육이 잔뜩 붙어있다. 할아버지는 거대한 주먹으로 재빨리 퍼시의 진로를 막는다. 발이 빠른 퍼시는 옆으로 회전하여 각도를 바꿔 다시 돌진한다. 할아버지는 퍼시의 강한 배때기 공격에 놀라 뒤로 밀린다. 퍼시는 땅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할아버지는 근육을 과시하며 퍼시를 들어 올린다. 공기를 가르며 장난스럽게 밀쳐냅니다. 퍼시는 바닥에 드러누워 할아버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짜증을 냅니다. 할아버지를 거구의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진짜 힘을 좀 썼어야 했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덕분에 퍼시는 작은 승리에 기뻐합니다. 한편 근육질의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동굴로 향하며 퍼시의 급성장을 되새깁니다. 퍼시의 빠른 성장을 시냇가에 앉아 무심코 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내일이 퍼시의 생일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퍼시의 생일이라는 것을 서둘러 동굴에서 나와 절벽을 오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퍼시가 집안에 없자 그는 집 뒤로 가서 퍼시가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슬 할아버지는 내일이 퍼시의 생일이라며 신나게 소리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소변을 보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퍼시는 내일 자신이 몇 살이 되는지 무심하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퍼시에게 내일 16살이 되어 이 세계에서 성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고합니다. 소변을 보는 중인 퍼시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신나게 묻습니다. 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중세 세계에서도 더 높은 나이 제한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영국보다 알코올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전히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퍼시는 생일 선물에 대해 묻습니다. 선물을 할아버지는 그를 따라오라고 지시하며 절벽을 오릅니다. 절벽 꼭대기에 오르자 할아버지는 구름으로 가득 찬 광활한 하늘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핑거스를 떠나 세계를 여행하며 경이로움을 목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나 그 경이로움을 직접 보자고 합니다. 퍼시는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노인은 이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모험적인 젊은 시절을 회상합니다. 16에 집을 나와 진정한 남자가 되려 했습니다. 퍼시는 핑거스에서 보내는 매일이 모험이라며 지금 자신이 만족한다고 응수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 사람들, 즉 특별한 인간들이 산다는 작은 섬을 말합니다. 하늘 사람들, 특별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여신들이 만들었다는 그 섬은 하늘에 떠서 세상 아래에 있는 그 경이로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퍼시는 할아버지 자신은 왜 거기에 가본 적이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은 날 수 없지만 구름 아래 광대한 대륙 브리타니아에서 겪은 모험과 신비로 충분히 즐거웠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탑이 서 있다. 할아버지의 뱀처럼 생긴 탑과 하늘을 나는 기사, 지옥으로 가는 동굴, 마법의 호수, 그리고 마법의 숲 이야기에 흥분한 퍼시는 별로 관심 없는 듯 멋진 물고기를 잡을 준비를 한다. 후에 아늑한 오두막에서 구운 생선의 맛있는 냄새가 퍼시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공기를 가득 채운다. 월요일 아침에 무뚝뚝한 러시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할아버지는 16살에 모험을 시작한 퍼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한다.
퍼시는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지만 할아버지는 즉시 화제를 바꾸고 퍼시에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퍼시는 재빨리 대답하며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기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함께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해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나무를 조각하던 퍼시는 내일 큰 바위 도마뱀을 사냥하러 가자고 무심하게 제안합니다. 내일 큰 바위 도마뱀 사냥이나 갈까요? 술이 꽤 취한 퍼시의 할아버지는 익숙한 문구들을 중얼거리며 그저 자신을 위한 상기시켜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 자신을 위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퍼시에게 헛구역질을 하며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퍼시는 활짝 웃으며 강해지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웃으시고 장난스럽게 퍼시를 놀리신다. 자기는 그렇게 늙지 않았고 자기보다 작은 녀석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자정이 되자 퍼시와 할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져 잠든 것처럼 보인다. 잠이 들었다. 하지만 퍼시는 잠이 깨어 있었고 몰래 나가 절벽 끝에 앉아 보름달과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본다. 브리타니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험에 들떠서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뛰어다니며 몇 바퀴를 뛰다가 튀어나온 바위에 걸려 언덕 아래로 구르며 얼굴부터 땅에 처박힌다. 현실을 깨달은 퍼시는 자신이 브리타니아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기 싫어해요. 그런 아이의 마음에 슬퍼진 그는 멀리 서 있는 할아버지를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땅에서 안개 속에 둘러싸인 채 깨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퍼시는 소리를 듣고 밝은 붉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날아다니는 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날아다니는 배를 타고 충격을 받은 그는 붉은 갑옷을 입은 기사가 탑 가장자리에 배를 대고 땅에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땅에 내렸어요. 기사는 자신의 정찰부대가 이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유령선을 탄 기사를 만나 기뻐한 퍼시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죠. 친절한 척하는 기사가 퍼시에게 인사를 하고 여기 사는지 묻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지. 퍼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기쁘게 대답합니다. 기사의 정체가 궁금했던 퍼시는 그가 자신이 할아버지의 성기사 시절 오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는 퍼시의 할아버지와 급한 일이 있다며 할아버지의 행방을 묻습니다. 흥분한 퍼시는 언덕 너머를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사에게 배에 올라 살펴봐도 되는지 묻습니다. 기사는 승낙하고 퍼시가 그가 오두막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어떤 악의적인 기운을 느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것은 상상일 거라고 치부하고 퍼시는 배의 시선을 돌려 감탄하며 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성스러운 기사가 아니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주지 않으셨던 성스러운 기사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갑자기 그는 기사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기사, 곧장 배에서 내려 오두막으로 달려가는데 뭔가 잘못되었고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준비로 채소를 썰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놀라 곧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며 기사의 공격을 막지만 그래도 집 안으로 날아간다.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손에 칼을 들고 기사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검술 대결을 벌이지만 모든 공격이 기사에게 아주 쉽게 막히고 기사는 마법을 사용하여 검격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집 뒤까지 날아오는 공격. 온몸과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할아버지는 굳건히 버티는데 절벽 위에서 퍼시가 기사에게 꺼지라고 할아버지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기사는 즉시 공중배기를 날려 절벽의 거대한 덩어리를 잘라내고는 퍼시에게 입 다물라고 아니면 네가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퍼시는 바위를 집어들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기사에게 던지는데 기사는 마법으로 순식간에 박살냅니다. 퍼시는 더 큰 바위를 집어들고는 진홍색 갑옷을 입은 남자를 향해 던지지만 역시 소용없습니다. 그는 공중배기로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여러 조각으로 잘라 할아버지에게도 하려던 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격분해서 기사를 붙잡고 퍼시에게 도망치라고 말했고 퍼시는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기사는 둘 다 죽을 거라며 조용히 하라고 한 뒤 마법을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베었고 할아버지는 피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서 덕테이프로도 살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퍼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사는 퍼시 쪽으로 돌아서 마법으로 강력한 배기를 날렸고 그 배기는
뒤에 있는 상까지 베어버렸습니다. 퍼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기사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기력이 쇠한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기사에게 발길질을 맞고 날아간다. 할아버지는 기사에게 왜 여기 와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묻고 기사는 며칠 전 예언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4명의 기사가 연합하여 아더왕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래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기에 왕관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여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각자 알아서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어린아이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기사는 그에게 모든 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하다가 퍼시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력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며 그 반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옹하고 퍼시는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며 사과하고 할아버지는 그를 위로하다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퍼시에게 조심해서 들어보라고 말하며 방금 본 기사가 다름 아닌 아이언사이드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퍼시에게 기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에게 말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퍼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퍼시는 무너진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를 묻을 무덤을 파고 정원에서 순물을 몇 개 뽑아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며칠 동안 그는 무너진 집안의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옷과 다른 몇 가지 옷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와 함께 할아버지가 자신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선물하려고 이 옷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퍼시의 생일에 맞춰서요. 며칠 후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후에 그는 마침내 다시 일어서서 할아버지의 투구를 쓰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마침내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그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는 탑에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내려왔지만 구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벼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마침내 땅을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멀리 왕국도 보게 되었지만 기쁨에 겨워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새 등에 떨어졌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이제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도 새는 그를 떨어뜨렸고 그는 얼굴부터 나무더미에 처박히고는 땅에 쿵하고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적어도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을 때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고양이계 엘라베마 괴물을 발견합니다. 정말이지. 퍼시는 그 생물을 보고 놀라서 말을 걸어봅니다. 전에 살던 바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 몇 분 동안 그는 그 생물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자기처럼 인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곳이 처음이라서요. 여기서 걔는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당한 후에도 퍼시는 계속 걔를 따라갔고 그것은 퍼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헬멧을 쓴 소년에게 쫓기면서 걔가 더욱 속도를 내어 숲을 뛰어넘어 사라지고 퍼시는 혼자 남았습니다. 퍼시는 여전히 따라가려고 애쓰며 덤불을 헤치고 나가다가 마침내 수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새 친구로 이루어진 그 무리는 공연가인 듯 보였고 매일 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츠라는 뚱뚱한 남자가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찬 손을 보이며 공중으로 던져 올립니다. 종이 조각들은 즉시 불이 붙어 땅으로 떨어지고 그의 여자 동료인 엘바는 원숭이를 이용해 고리 마술을 선보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손으로 통과시키자마자 원숭이는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그 후 고리가 똑같이 수수께끼처럼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침내 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동료 쪽으로 돌아섰지만 그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차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뚱보는 다니에게 진지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다니는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공연을 볼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얻을 것이 없는데 왜 힘을 낭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바는 아무도 없을 때만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니는 대답합니다. 저처럼 손으로 아무리 연습해도 밤에 공연할 수 없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공연하기 위해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돌아서서 그들의 마술에 푹 빠진 퍼시는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정말 매료되었던 것이다. 공연의 말이다. 퍼시가 춤을 추듯 빙빙 돌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그들의 공연이 정말 멋졌다며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이다. 엘바와 패티는 저 소년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니는 돈 벌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공연을 봤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공짜가 아니라고. 엘바가 항의했지만 다니는 음식을 사야 한다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퍼시는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라서 더니를 빡치게 하는데 더니는 퍼시에게 돈이 없다면 소지품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순진한 퍼시는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든 가방을 더니에게 건네줍니다. 더니는 단검을 꺼내 공연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금세 퍼시는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퍼시는 완전히 어리둥절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더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묻지만 놀랍게도 더니와 그의 동료들은 퍼시를 공중에 띄운 채 그의 소지품을 가지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더니는 엘바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 말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 같아 보여. 더니는 모두가 현실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세상에.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맛만 보여줬을 뿐인데도 엘바는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다 말한다. 그 소년들은 혼자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더니는 조금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멈춰서 퍼시의 소지품을 돌려줄까 생각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퍼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들의 마차로 달려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 더니는 즉시 가방을 건네주지만 놀랍게도 퍼시는 화를 내는 대신 퍼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전혀 몰라서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퍼시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퍼시의 기분은 어두워지고 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기사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어야 할 퍼시까지 죽이려 했던 일을 포함해서요. 말이죠. 뚱보는 그를 불쌍히 여겨 복수를 위해 나선 것이냐고 묻지만 퍼시는 자신이 왜 이 사람을 찾으려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하지만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이언사이드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뚱보와 엘바는 그에게 안타깝게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처 마을에 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뚱보는 말합니다. 아마도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퍼시는 마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자신의 것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화롭게. 뚱보는 심지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근처 마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마을까지. 하지만 도니는 그를 멈추고 어떻게 답례할 건지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니는 어떤 묘기를 부릴 수 있는지 묻고 금방 활과 화살을 건네줍니다. 그에게 활과 화살을 줍니다. 퍼시는 활을 들고 나무 기둥에 놓인 사과를 겨누지만 모두 놀랍게도 화살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도니를 거의 죽일 뻔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수레에 올라타고 뚱보는 도니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며 가까운 마을까지 무료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대륙을 돌아다니며 도시와 마을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단이라고 설명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연을 한다고 말합니다. 퍼시는 정말 매료된 것 같지만 도니가 끼어들어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성기사가 될 만큼 마법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실패한 성기사들일 뿐이라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될 만큼의 마법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뚱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퍼시에게 그들이 많은 고생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성기사가 되려 했지만 그들의 희망과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서커스 단원으로 공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다가옵니다. 마을의 늑대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성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퍼시는 늑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퍼시는 늑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도니는 낄낄거리며 그들을 비웃으며 성직 기사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자신들이 쉽게 늑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곧 그는 말고삐를 잡고 마을 쪽으로 돌진했고
뚱보는 그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도니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을에서 무료로 음식과 숙소를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에서 그들의 가장 큰 놀라움에 그 늑대는 보통 늑대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의 집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짐승이었다. 즉시 도니는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며 성직 기사들을 부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했다. 엘바는 마을 사람들과 퍼시를 버릴 수 없다고 도니에게 말하고 퍼시는 즉시 수레에서 뛰어내려 늑대를 향해 달려가며 할아버지의 악을 물리치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퍼시는 형편없는 활솜씨로 늑대를 겨누지만 화살은 늑대의 투구에 맞고 늑대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만 도니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직접 공격을 받아 그를 구합니다. 도니가 다친 것을 본 퍼시는 도니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니는 퍼시가 용감하게 돌격하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늑대가 다시 퍼시를 향해 움직이자 그는 손바닥만으로 늑대를 멈춥니다. 그 후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늑대를 때리고 즉시 땅에 박아 죽입니다. 땅에 박아 바로 죽여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의 크기에 놀라며 불길한 징조라며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일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뚱보는 고통스러워하는 도니에게 붕대를 감아줍니다. 도니는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퍼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엘바가 그를 언덕 위 호수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언사이드와의 불운한 만남으로 인한 상처를 보고 그녀는 안쓰러워하며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그의 머리에 물을 끼얹어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환영회를 위해 제대로 씻겨줍니다. 그가 엘바에게 성스러운 밤에 대해 묻자 엘바는 그의 할아버지가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던 것과 같은 주문을 중얼거렸다. 똑같은 주문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그는 마법에 대해서도 물었고 엘바는 그들이 전에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법은 성스러운 밤을 만들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용기와 이타심은 성스러운 밤의 좋은 자질이라고 말했다. 성스러운 밤의 자질이라고. 파티에서 퍼시는 맛있는 베리 주스를 마시며 도니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니는 왜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엘바가 끼어들어 도니는 둘 다 16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마치 어른인 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둘 다 겨우 16살인데. 하지만 퍼시가 자신도 16살이라고 밝히자 도니와 엘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엘바는 퍼시가 어려 보이는 바람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어색해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호수에서 목욕까지 했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퍼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할아버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중에 퍼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언사이드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실망과 좌절만 거듭하다가 결국 아이언사이드를 향해 소리칩니다. 모습을 드러내라고. 갑자기 하늘에 검은 마법이 나타나 아이언사이드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퍼시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언사이드가 퍼시와 그의 할아버지를 모두 없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아이언사이드가 아마도 자기 아들에게 약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밤의 무심함에 격분한 패티가 나서서 퍼시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할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그를 부드럽게 밀쳐 기절시키며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암흑기사 에임 펠라가드는 자신을 소개하며 퍼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퍼시는 대답으로 아이언사이드가 어디 있는지 당당하게 묻습니다. 퍼시의 용기에 기사는 깜짝 놀라며 답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대답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앞서 본 어린 소녀는 퍼시를 응원합니다. 검은 기사에게 돌진하며 퍼시는 뛰어올라 기사의 가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펠라가드는 놀랍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없지만 퍼시의 강력한 발차기는 기사를 뒤로 밀어냅니다. 기사를 뒤로 밀쳐냅니다. 굴하지 않고 퍼시는 공중에서 주먹을 날리며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면 펠라가드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펠라가드는 재빨리 주먹으로 반격하여 퍼시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땅에 펠라가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이 이기면 퍼시는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퍼시는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땅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펠라가드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그를 가둡니다. 그래도 그 10대는 함정에서 빠져나와 재빨리 펠라가드의 갑옷을 걷어차고 펠라가드의 갑옷을 찹니다. 결국 펠라가드는 퍼시의 머리를 잡고 그의 큰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그의 큰 손바닥으로. 이로 인해 불쌍한 소녀는 공중에 매달린 채 자신을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기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펠라가드는 이 기회를 이용해 퍼시의 용감함과
사람들을 구하려는 변치 않는 열망에 대한 찬사를 담은 연설을 한다. 하지만 무기 없이 싸우는 것이 불편해서 퍼시에게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자신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한다. 아이언사이드의 아들에게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펠라가드는 충격을 받고 소년을 과대평가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퍼시는 여전히 훈련받을 가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펠라가드는 퍼시를 무자비하게 계속 때린다. 도니는 퍼시가 죽을 뻔한 걸 더 이상 못 보고 칼을 뽑지만 엘바는 펠라가드의 엄청난 힘을 언급하며 도니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소년이 싸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며 퍼시가 자신과 할아버지를 구해준 영웅이기 때문에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강력한 빗줄기가 퍼시의 눈에서 뿜어져 나와 펠라가드를 엄청난 힘과 속도로 뒤로 밀어내고 그와 흑기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흑기사는 퍼시에게 자신이 마법 능력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퍼시의 손에서 강력하고 신비로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걸 보면 마법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퍼시는 깊은 충격에 빠져 조증 발작을 일으키며 손에서 흘러나오는 아우라를 없애려 한다. 손에서 흘러나오는 아우라를 그는 펠라가드에게 달려가 그 끔찍한 것을 없애도록 도와주려 하지만 흘러나오는 아우라의 힘이 흑기사를 날려버린다. 이를 본 도니는 퍼시에게 그 힘으로 흑기사를 물리쳤다며 그것이 그의 마법 능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펠라가드는 간신히 일어서서 퍼시가 방금 어떤 마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한다. 자신에게 파괴형 마법일 수도 있지만 주먹에서 흘러나왔으니 주술형 마법일 가능성도 있다. 그의 주먹에서 퍼시는 펠라가드에게 이 싸움에서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기사에게 마법이 없다고 말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게 이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놀랍게도 펠라가드는 퍼시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녹색 불빛을 줍니다. 퍼시는 감사하며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도니는 매번 적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합니다. 이기겠다는 결심을 한 퍼시는 기사에게 마침내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펠라가드는 그에게 쉬운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뿜어내며 맹렬하게 그에게 돌진합니다. 무기. 하지만 페르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단순한 불덩이는 맹렬한 회오리 불꽃으로 변하며 공격을 피하려는 그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펠라가드는 그를 조롱하며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르시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합니다. 흑기사는 즉시 다시 공격을 가하지만 페르시는 양손을 모아 마법을 집중시켜 막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불꽃은 흩어져 그를 불덩이 속에 가둡니다. 그러자 펠라가드는 그의 불꽃이 보통 희생자들을 제로 태우고 그가 마법을 풀기 전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퍼시에게 항복해서 자신과 엘바를 파멸해서 구할 것을 말합니다. 엘바 역시 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목숨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10대 소녀는 거절하고 자신의 몸속에서 마법을 끌어냅니다. 몸에 마법을 두릅니다. 퍼시가 얼마 전에야 그 마법 능력을 발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펠라가드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입니다. 이 마법 능력을 잠시 전에 발견했으니까요. 어디선가 작은 마법 생물이 나타나 펠라가드의 팔을 붙잡고 마법을 풀어버립니다. 펠라가드는 깜짝 놀라며 퍼시가 손을 놓으면 마법이 풀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법이 되돌려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퍼시의 상처가 즉시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흑기사는 퍼시가 사용한 마법의 정확한 형태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파괴형도 아니고 주문형도 아니고 퇴화형도 아니고 치유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퍼시가 영웅형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를 온갖 적들의 표적이 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퍼시는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퍼시는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퍼시의 펠라가드를 물리칠 능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 매우 당황합니다. 그의 펠라가드를 물리칠 능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펠라가드는 마법 생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그 엄청난 힘에 두니는 기사가 자신의 힘의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사는 퍼시를 신참이라고 부르며 다가가지만 두니는 그것이 퍼시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고 전투에 뛰어들어 마법을 사용하여 펠라가드를 공중에 띄운 채 퍼시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퍼시는 아직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며 항변하고 그 사이 펠라가드는 전장 너머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마을이 불타는 것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안타깝게도 두니가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펠라가드는 그것을 두 남자의 싸움에 참견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바로 그때 전에 본 붉은 여우가 펠라가드가 있는 곳으로 퍼시의 소지품을 가져다 주는데 펠라가드는 여우를 쫓아내려 한다. 여우는 재빨리 꼬리를 돌리며 구체를 드러내고 그 구체는 폭발하여 밝은 빛을 발한다. 순식간에 퍼시와 그의 친구들은 사라지고 기사만 남는다. 그들은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용의 등뼈 위에 나타난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며 서둘러 돌아가려 하지만 여우가 말을 하자 깜짝 놀란다. 여우는 펠라가드의 목표가 그들 둘뿐이라며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우는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며 퍼시를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퍼시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더니는 퍼시에게 여우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여우는 그에 대한 답으로 펠라가드가 악한 왕을 섬기고 있으며 종말의 내 기사를 노리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밝힙니다. 종말의 내 기사를 말이죠. 놀랍게도 종말의 내 기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곧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나타날 것이라고요. 여우는 종말의 내 기사의 이름을 기근, 역병, 전쟁, 그리고 죽음이라고 밝히며 이들은 네 가지 재앙을 가져오고 세상을 파멸시킬 운명을 지닌 선기사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충격적이게도 여우는 퍼시가 그 기사들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악의 왕의 기사들은 4명의 기사들에 대한 그들의 조사 결과를 논의합니다. 기사들에 대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4명의 기사들은 성기사가 아니라 성기사들을 보좌하는 어린 소년들입니다. 견습생으로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그 소년 중 한 명이 황금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 또 다른 이는 그의 눈에 악과 거룩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세 번째는 신비롭게도 거대하다. 변화무쌍한 외모를 가진 소년, 마지막은 초록색을 가진 소년입니다. 깃털 같은 머리카락. 이 시점에서 아이언사이드가 테이블을 치며 자신의 아들이 그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 4명의 기사와 그는 퍼시가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펠라가드가 아이언사이드의 그런 실패에 대해 불신을 표하며 그에게 합류합니다. 퍼시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아이언사이드는 펠라가드에게 왜 퍼시를 죽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펠라가드는 퍼시의 힘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들은 그 소년의 힘을 이용하여 그를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붉은 기사는 펠라가드에게 퍼시가 왕에게만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험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검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펠라가드는 왕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기사 용의 등 위로 돌아온 퍼시는 세상을 파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여우는 예언은 항상 정확하다고 설명하며 순순히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퍼시는 여전히 주저하지만 여우는 그의 아버지와 펠라가드가 카멜롯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는 퍼시에게 여우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카멜롯은 수년 전 악마왕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왕은 그의 충신 기사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몇몇 여우는 여전히 카멜롯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자왕국을 통과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더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퍼시는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우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신이에요. 더니는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 사자왕국으로 갑니다. 용의 등뼈 끝에 도착하자 퍼시의 배에서 엄청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는 누가 가장 큰 사냥감을 잡는지 시합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더니는 퍼시의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공평하게 하기로 합니다. 출발한 후 퍼시는 협곡에 도착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메아리에 흥분하며 정말 좋은 사냥터임을 깨닫습니다. 작은 날개 달린 생물들이 인간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바라봅니다. 더니는 혼자서 사냥감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신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퍼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궁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바로 사슴을 발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냥을 하려 하지만 화살이 사슴을 빗나가고 그들은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맞췄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데 거대한 수녀를 발견합니다. 퍼시는 그녀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되돌려준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화살에 놀랐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두 날개 달린 생물들이 인간이 메아리 협곡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메아리 협곡에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던 다니는 문제가 있냐고 묻고 그래서 그들은 메아리 협곡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때 아름답고 활기찬 곳이었지만 이제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퍼시는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들과 싸우며 즐거워하고 사냥 게임에서 다니를 이긴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도움 요청에 이끌립니다. 그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버섯집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자 기둥에 묶여 목숨을 구걸하는 생명체와 어린 소년과 토핏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 생명체를 풀려고 달려가자 어린 소년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는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가 마침내 그 생명체를 놓아주자 창문을 통해 날아가 버리고 퍼시는 요정인지 궁금해합니다. 흥분에 들떠있는 사이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더니와 다른 이들이 협곡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날개 달린 생명체들은 거기에 사는 악마가 약초를 이용해 협곡의 모든 생명체들을 사납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를 네이션이라는 이름의 남성 약초사로 묘사했습니다. 협곡에 다가가면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만약 네이션즈가 이미 퍼시를 잡았으니 구출은 무의미하고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겁니다. 신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목이 날아갈 테니 퍼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개 달린 생물들은 네이션즈가 그들이 묘사한 대로 정말 무시무시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이션즈가 순한 생물들을 잔혹한 괴물로 변신시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퍼시가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은 실험실처럼 생긴 방에 옷을 벗겨진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일 먼저 찾은 건 자기 바보 같은 헬멧이었습니다. 네이션스는 기니피그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녀석은 10시간 동안 더 기절해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퍼시는 자기 옷과 투구, 망토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션스는 자신이 평소에 기니피그들을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퍼시의 옷이 너무 낡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퍼시에게 투구와 망토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여줍니다.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진 물건들이라고 말이죠. 네이션스는 퍼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주사합니다. 1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약물이죠. 하지만 몇 초 만에 퍼시의 머리카락이 2배로 길어지고 그는 불평을 합니다. 자기 머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죠. 헬멧이 다시 맞을 리가 없어. 이 결과를 보고 국가는 감탄하며 즉시 그에게 반해버립니다. 치료에 빠르게 반응하는 최신 실험 대상에게 말이죠. 퍼시는 국가의 입술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그가 요정을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흥분하면 입술을 무는 버릇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흥분하면 말이죠. 도니와 다른 이들이 협곡에 들어서자 혈혈한 괴물들에게 쫓깁니다. 좌절한 도니는 국가를 탓하며 그를 무시무시한 악당이라고 부르지만 거대한 수녀는 이에 짜증을 내며 거대한 짜증을 부리며 국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험실에서 퍼시는 국가들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자신은 떠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다음 실험이 끝난 후에만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실험은 정밀한 측정의 혼합물을 의미하며 만약 잘못되면 퍼시는 죽을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실험의 요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퍼시는 국가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가는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리자 퍼시는 스스로 자유롭게 되었고 망토를 걸치고는 국가에게 자신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멧을 쓰라고 말한 후 퍼시는 좌절하고 그 짧은 순간의 방심에 네이션즈가 화려하게 빛나는 두 자루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고 실험에 필요한 피험자가 필요하며 자신은 협곡을 구해야 하므로 피험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설명하는 동안 퍼시는 헬멧을 네이션즈에게 던져 그를 작업대의 뒤로 날려보내는 동시에 약병을 퍼시에게 던진다. 그러면서 약병을 퍼시 쪽으로 던진다. 그러자 이때 네이션즈는 퍼시에게 병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퍼시는 네이션즈가 다른 피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병 안의 내용물을 전부 들이킨다. 다 마신다. 퍼시가 갑자기 쓰러지자 네이션은 그가 약을 마신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퍼시는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네이션은 그가 약을 제대로 섞었는지 의심하지만 퍼시가 일어서며 온몸에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험실 안을 뛰어다니다가 심지어 밖으로 뛰쳐나가 바보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퍼시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은 도니와 신은 그가 괜찮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달려갑니다. 네이션은 밖에서 퍼시를 만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냐고 묻고 퍼시는 협곡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를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말합니다. 퍼시가 실험 결과를 묻자
네이션스는 완벽한 성공인 것 같다고 말하며 병에 남은 내용물을 곧바로 마셔버립니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퍼시가 완벽한 상태임을 발견합니다. 끔찍한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반면 네이션스는 의식을 잃은 채 협곡에 살았던 옛 약사의 이름인 오르도를 중얼거립니다. 오르도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아스켄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여 아플 때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여 집에서 키우며 온갖 약초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운명의 어느 날 오르도는 협곡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국가는 그의 미친 실험들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숲의 다른 곳에서는 퍼시가 전에 구해준 요정이 숲이 파괴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이고 인간의 손이 수수께끼 같은 기운에서 나타나자 요정은 그것을 오르도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 국가는 마침내 겨우 일어서서 자신이 급히 약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협곡 전체에 퍼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뜻밖에도 요정이 그의 얼굴에 돌을 던지며 협곡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요정들이 합세하여 그를 오르도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책임이 있는 악마라고 부릅니다. 수녀가 네이션즈의 결백을 주장하며 애원하지만 모두들 무시합니다. 퍼시가 나서서 떨어지는 돌들을 막자 그제야 멈춥니다. 퍼시는 네이션즈가 협곡을 구할 약을 만들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보라색 연기가 숲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고 닿는 모든 생명체를 죽입니다. 네이션즈는 마법으로 약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 섭취하면 자신의 몸이 그 약을 재현하는 법을 배우는 능력을 설명합니다. 외부 재료 없이도 말이죠. 이것이 그의 마법 능력, 혼합된 독이었습니다. 약의 크기가 점점 커지자 네이션즈는 모두에게 몸을 가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의 입, 단 한마디 명령으로 그 약은 안개 형태로 숲 전체에 퍼져나가고 협곡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에 찬 눈으로 숲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모두 미친 과학자 국가들 덕분에 이를 본 퍼시는 국가들이 왜 이 약을 독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국가들이 잘 연구하고 정확한 비율로 섞으면 모든 독성 물질도 치유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연구하고 정확한 비율로 섞으면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오르도에게서 배운 것으로 그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퍼시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나이션의 할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수녀는 퍼시에게 나이션의 어린 시절 옷을 몇 벌 줍니다. 퍼시에게 딱 맞았습니다. 키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요정들은 나중에 나이션을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은 나이션이 고의로 괴물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션은 괴물들이 미쳐 날뛰는 것은 약물의 부작용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부작용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치명적인 연기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고 나이션은 오직 오르도가 사라진 후부터 그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서히 협곡의 생명력과 활기를 빼앗아갔습니다. 퍼시가 옛나라 옷을 맞춰 입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하며 그에게 달려가자 네이션즈는 요정들에게 그에게 사과하는 것을 그만두고 약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 희생양이 되어준 퍼시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약. 붉은 여우는 네이션즈에게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식물과 동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까지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위쪽 협곡에서 기형적인 모습의 존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니는 그것이 악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네이션즈는 그것이 자신의 할아버지 오르도라고 말합니다. 오르도가 내려오자 네이션즈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그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그쪽을 보시지만 수녀는 차분하게 그가 달려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오르도는 더 많은 치명적인 보라색 연기를 토해내고 협곡은 더 빨리 썩기 시작합니다. 네이션스는 수녀에게서 벗어나 오르도에게 왜 협곡을 파괴하는지 묻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협곡을 말이죠. 하지만 오르도는 협곡을 짓뭉갰겠다는 둥 중얼거리며 곧바로 네이션스를 들어올려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퍼시는 그들에게 달려가지만 소용없고 수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아 네이션스를 놓게 합니다. 그녀는 또한 오르도에게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며 소리치지만 그는 갑자기 더 많은 독가스를 내뿜고 그것은 즉시 그녀를 죽입니다. 네이션스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기 직전까지 누나가 왜 죽었는지 묻는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조용히 하라고 한다. 충격.
퍼시는 그 요정이 네이션스에게서 구해준 요정임을 알아본다. 요정은 네이션스가 항상 방해했기 때문에 그 비극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항상 방해만 했다고. 가장 슬픈 요정은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며 네이션스와 오르도가 왜 죽음을 막는 데 집착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네이션스와 오르도가 죽음을 막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는다. 그러고는 오르도를 죄인이라 부르며 죄를 속죄하고 협곡을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오르도는 즉시 네이션스에게 달려가지만 퍼시가 재빨리 뛰어들어 오르도의 턱에 주먹을 날리자 오르도는 잠시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을 본 네이션스는 절망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다. 하지만 퍼시가 곧바로 그를 꽉 껴안으며 함께 오르도를 구할 거라고 확신시켜준다. 그 말에 네이션스의 눈에는 곧바로 눈물이 맺힌다.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네이션스와 퍼시는 오르도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신은 그들에게 원인을 파괴하면 상황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을. 그러자 악한 요정은 오르도에게 협곡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에게 총을 맞는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는 납작하게 깔린다. 그 뒤를 이어 오르도도 쓰러진다. 다른 이들은 위아해하며 화살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내려 하지만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방해받는다. 황금빛 노란 갑옷을 입은 성기사가 그들의 장난감을 부순 것을 나무라며 자신을 호박기사 탈리스커라고 소개한다. 퍼시는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탈리스커가 분명 아이언사이드의 또 다른 동료일 것이라고 말한다. 네이션스는 기사에게 할아버지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오르도를 괴물로 만든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탈리스커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싸움을 걸며 만약 자기에게 한 방이라도 제대로 날릴 수 있다면 자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겠다고. 여우는 그들이 기사의 조롱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지만 네이션스는 기꺼이 싸움을 받아들이며 마법을 불러내 그의 마법검 벨라도나와 햄록을 꺼냅니다. 마법의 칼 햄록과 벨라도나를 네이션스가 자신의 독을 물건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본 기사는 그가 부여 마법과 변한 마법 모두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퍼시는 네이션스를 돕겠다고 하지만 네이션스는 이것은 마법 생물들 간의 싸움이라며 거절합니다. 마법 생물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자신의 마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퍼시는 힘을 불러내려 하지만 실패해서 더 열심히 하려다 방귀를 뀌고 모두가 웃습니다. 모두가 네이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후 탈리스커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 기사는 하늘에서 우박을 소환하여 파괴적인 우박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퍼시의 빠른 개입으로 네이션은 다시 구해지지만 일어서기도 전에 탈리스커는 오르도에게 그들을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오르도는 즉시 네이션을 향해 휘둘러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의 활약에 만족한 기사는 오르도에게 네이션을 끝장내라고 명령하지만 퍼시가 그 주먹을 가로채며 오르도에게 탈리스커의 명령에 무작정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탈리스커의 명령에 그는 그의 손자가 그를 위해 협곡을 지켜왔다고. 그리고 오르도처럼 그 말을 듣자 그의 눈은 다시 인간의 눈으로 돌아왔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탈리스커는 그런 감정적인 헛소리에 지쳐서 그들을 모두 보내버린다. 내세에서 신은 희망을 잃고 불가피한 일에 대비한다. 호박기사는 다시 우박 폭풍을 소환하고 그것을 본 퍼차는 오르도를 지지대로 삼아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다. 그는 우박 폭풍의 위험한 영향을 바위를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수면서 막고 결국 온몸에 멍이 든 채 발을 딛고 선다. 탈리스커는 퍼시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충격에 휩싸이고 도니는 급강하한다. 퍼시가 쓰러지기 직전에 겨우 도착했어요. 나기는 퍼시에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묻지만 퍼시는 나긴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요. 할아버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약속하면서요. 탈리스커가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쯤 퍼시가 빛나기 시작해요. 모두가 놀라워하며 말이죠. 그의 마법은 하늘까지 닿는 나선형 빗줄기로 변하고 작은 마법 생물들로 갈라지기 전에 큰 생물로 합쳐져요. 그를 둘러싸면서요. 탈리스커는 퍼시의 능력을 비웃으며 그런 무질서한 마법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회복된 퍼시의 모습에 나기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퍼시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말에 안심하지만 도니와 레드폭스는 퍼시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보고 경악합니다. 훨씬 더 강해지고 훌륭해졌습니다. 퍼시를 박살내려는 탈리스커는 거대한 우박 폭풍을 소환하지만 놀랍게도 퍼시의 거대한 마법 생물이 우박을 모두 삼켜서 순식간에 탈리스커에게 다시 뱉어내고 탈리스커는 뒤로 날아가며 폭풍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퍼시는 패배한 기사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오르도를 흉하게 만든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일깨워줍니다. 또한
그는 탈리스커에게 호되게 얻어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오르도를 인간으로 되돌린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퍼시의 배짱에 화가 난 탈리스커는 마법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 번 공격하려 하지만 퍼시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맞히지 못합니다. 퍼시가 공격할 차례가 되자 탈리스커는 그를 비웃으며 무기 없이는 자신을 절대 못 때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퍼시는 마법 구체를 거대한 손바닥으로 변형시켜 탈리스커를 바닥에 내리치고 제압한 채 오르도를 왜 망가뜨렸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묻습니다. 오르도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탈리스커는 오르도가 자신의 주인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대답합니다. 아서경은 인간 이외의 다른 종족들을 구원함으로써 다른 종족들이 인간들이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한 평화로운 땅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도록 말이죠. 탈리스커는 계속해서 아서경에게 대항하는 오르도를 경고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그를 끔찍한 괴물로 변형시켜 처벌했다고 말합니다. 파괴하고 세상에 위협이 되는 충동에 사로잡힌 괴물로 말이죠. 그를 괴물로 만들고 난 후 탈리스커는 오르도에게 협곡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잡백 후 탈리스커는 퍼시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을 듣고 난 퍼시는 격분하여 말합니다. 탈리스커가 낙인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퍼시의 말에도 끄떡없이 탈리스커는 자신의 마법 능력은 날씨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늘에서 번개를 불러내 폭동 관통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퍼시의 구체가 번개를 모두 흡수합니다. 공격에도 끄떡없이 퍼시는 화가 나서 탈리스커에게 달려들며 할아버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퍼시가 이 폭동 관통자들을 얼마나 쉽게 자신의 마법으로 바꾸는지 보고 탈리스커는 충격을 받고 과연 퍼시가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는 내 기사에 대한 예언을 떠올립니다. 종말의 기사는 녹색머리 소년을 보고 자신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퍼시가 4명의 기사 중 하나라는 것을. 퍼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탈리스커는 뒤로 점프하며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합니다. 종말의 4기사 중 한 명과 맞서게 되다니. 그는 기사 중 한 명을 쓰러뜨린다면 왕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 될지를 상상합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된 기사들 중 한 명을 탈리스커가 공중으로 높이 날아오르자 키는 퍼시에게 그의 마법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내므로 탈리스커를 기절시킬 무기를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리스커를 덧붙여 두니는 화살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정말 형편없는 사격 실력이군. 탈리스커는 새 모양의 오박 폭풍을 소환하는데 그는 그것을 재앙의 새라고 부른다. 그리고 퍼시는 신이 손가락 위에 돌새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기억해내고 마법으로 검을 만들어 재앙의 새를 즉시 베어버린다. 탈리스커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동안 퍼시는 자신의 마법검을 던져 그에게 가슴에 명중시켜 산으로 들이받게 한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탈리스커는 퍼시에게 저주를 퍼붓고 4명이 종말 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해한다. 이것을 본 두니는 퍼시가 성기사를 날려버린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온 산과 함께 신은 퍼시에게 이미 성스러운 것을 정복했으니 마법을 끄라고 요청한다. 기사였지만 그 무지한 바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신이 실망감을 드러내자 두니와 나지아는 충격에 빠진다. 거대한 수녀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나지아는 살아있는 여동생을 보고 기뻐하며 안부를 묻지만 두니가 여동생을 거대한 좀비라고 부르자 화가 납니다. 두니가 그녀를 거대한 좀비라고 부르자 나지아는 화를 냅니다. 신은 그녀의 유전자에 중금속이 많아서 검게 변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유전자에 중금속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거대한 조개는 중금속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박한 위험 앞에서 금속으로 변한 모습. 천천히 그녀는 금속 코팅을 벗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나지안을 걱정시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제 자신은 괜찮다고 말한다. 오르도가 여전히 괴물 상태인 것을 보고 나지안은 할아버지의 협곡에 대한 꿈을 떠올린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위한 브리타니아의 약 상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생물들. 나지안은 울음을 터뜨리고 퍼시는 오르도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놀랍게도 신은 퍼시가 탈리스커를 세상 끝으로 보낸 후 그가 떨어뜨린 마법 지팡이를 발견합니다. 세상 끝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은 지팡이를 부수고 오르도를 괴물로 만들었던 마법을 풀어요. 모두의 눈앞에서 오르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모두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남매는 감정이 북받치고 나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꽉 껴안습니다. 퍼시는 그들의 행복한 재회를 성취감으로 바라봅니다. 만족스럽게 행복한 재회 후 도니는 나지안의 엄격하고 솔직한 성격과는 달리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놀립니다. 하지만 퍼시는 그를 변호하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너무 기뻐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도니가 오르도를 괴물로 만든 지팡이에 대해 묻자 신은 그것은 혼돈의 힘이 주입된 혼돈의 지팡이로 카멜롯 왕이 기사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들에게 카멜롯 왕이 물려주는 것이라고. 도니는 다시 기사들이 왜 그렇게 파괴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지 묻지만 신은 지쳐서 그를 내버려두고 기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결의에 차서 퍼시는 이제 계획을 바꿨다고 선언합니다. 계획을 바꿨다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만 그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카메몬트 왕에게 구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다른 누구도 자신의 경험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와이에는 그의 결의에 찬사를 보내지만 퍼시가 뭐라고 하든 카미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카멜롯이라고 말해줍니다. 퍼시가 뭐라고 하든 말이죠. 퍼시는 사냥 게임을 떠올리며 자신의 전과를 이야기하지만 도니는 단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시와이에는 자신이 승자라고 선언하며 매우 귀한 생물 중 하나인 감청색 돌연변이 토끼를 보여줍니다. 가장 귀중한 생물 중 하나인 감청색 돌연변이 토끼를 보여주며 말이죠. 시와이에는 승자는 패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며 곧 명령을 내리려 하지만 낙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도 따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를 도와 할아버지와 협곡을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퍼시에게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오르도가 세상을 탐험하고 약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약 만드는 것을요. 도니는 처음에 그 괴짜를 팀에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만 신은 우승자 특권을 사용하여 그에게 그 생각을 지지하라고 명령합니다. 협곡에서 거대한 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에 본 적 없는 표정, 그가 첫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정을 그의 얼굴에서 보게 되어 기뻐합니다. 첫 친구를요.